이웃을 항상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나 그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독일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아는 후배가 고3 때 담임 선생님을 잘못 만나 입시에 실패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반 친구들이 전부 그랬다고 합니다. 서울대가 가능했던 친구는 결국 중상위권 대학을 갔고 상위권 명문대를 바라보던 친구도 중위권 대학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궁금했습니다. 문제는 이거였어요. 그 선생님은 윽박지르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 너는 이런 식이면 망했다, 망했어 라는 식으로 수시로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아마도 선생님은 채찍질로 아이들을 독려하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의도야 어쨌건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간이 갈수록 의기소침해졌고 결국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여러분은 공부하는 동안 많은 말을 들을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만이 아니라 비판이나 호통도 섞여 있지요. 때로는 여러분 자신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해봅시다. 무엇보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조용한 곳에 가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는 겁니다. 들숨보다 나을 숨을 길게 하고요. 좋은 생각을 떠올립시다. 여러분이 해냈던 성취들을 생각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이들을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합시다. 사랑한다는 말은 비타민처럼 필수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지 않거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365공 비타민, 나를 사랑한다는 것의 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자극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우리는 지금 히로나카 헤이스케 교수의 학문의 즐거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역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무언가 훌륭한 성과를 거둔 사람, 그리고 인간적인 성취를 이룬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들 비슷비슷하다는 거죠. 분야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지만 뭐랄까요? 일을 해나가는 방식,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혹은 세상을 대하는 태도, 애티튜드에는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늘 그런 부분을 발견하곤 했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사람들은 꼭 그 분야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어떤 분야에서도 웬만큼은 성공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런 공통점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드릴 역경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역경을 싫어하지요. 가능하면 고생 안 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요, 성공한 사람 중에는 역경을 겪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순탄하게 고생 안 하고 성공한 사람은 없어요. 그 말은 곧 순탄하게 고생 안 하고 고민 없이 살면 성공과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면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삼국지에 나오는 제갈각처럼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다가도 한 번의 실패로 훅 가기도 하지요. 이렇게 성공한 모든 사람들은 역경을 겪었다 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인가요? 그 몰입책을 읽다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더랬습니다.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네요.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바로 역경이 있었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기억나세요? 역경을 겪을 때 비로소 우리의 인격과 능력이 개발되고 단련됩니다. 그 개발되고 단련된 능력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뇌과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인격을 가진 훌륭한 분들은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몰입책에선 이야기했더랬어요. 첫째, 어릴 적에 혹은 젊은 시절에 상상을 초월하는 역경을 겪었거나 이건 비자발적인 역경이죠. 그리고 두 번째, 혹은 아주 유복한 집에서 걱정 없이 자랄 환경이었을지라도 스승으로부터 끊임없는 고난이도의 트레이닝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자발적인 역경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런 진실에 대해 이미 2300년 전에 맹자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사명을 주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흔들어 고통스럽게 하고 그 힘줄과 뼈를 굶주리게 하여 궁핍하게 만들어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흔들고 어지럽게 하느니 그것은 원래 타고난 작고 못난 성품을 인내로서 담금질해서 하늘의 사명을 능히 감당할 만하도록 그 역량을 키워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역경을 피할 것이 아니라 달갑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역경이 없이 생활이 편하다면, 막 배를 띵띵거리고 여유롭다면 일부러라도 스스로에게 역경을 부여해야 해요. 그 역경이란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공부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운동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안 했다면 하루 1.5km씩 조깅을 해도 좋고요. 매일 아침에 건강 삼아 108배를 해도 좋고요. 요리를 더 잘해도 좋고요. 그동안 소원하게 지냈던 사람에게 진심 담긴 연락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쉽게 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이 도전이고 곧 역경이며 그 역경을 통해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히로나카 에이스케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역경이 알고 보면 좋은 거다라는 가르침이죠. 오늘의 이야기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 푸엥카레는 이렇게 말했다. 창조란 버섯 같은 것이다. 일본 사람인 나는 우선 송이버섯이 떠오르므로 푸엥카레의 말은 송이버섯과 같은 것이 창조다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송이버섯은 잘 알다시피 땅 밑에 균근이라고 하는 뿌리를 갖고 있다. 이 뿌리는 조건이 좋아지면 점차 원형으로 퍼지면서 자란다. 그런데 이런 좋은 조건이 한없이 계속되면 뿌리만 발달하게 되어 버섯을 만들지 못하고 결국 노화해서 죽어버린다. 놀랍게도 500년에 걸쳐서 뿌리만 발달하고 말라 죽어버린 송이버섯도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버섯은 어떻게 해야 생기는가? 어떤 시점에서 뿌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조건이 주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계절 변화로 온도가 올라가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는 것과 같은 외부적 조건, 혹은 송진이나 산성물질 같은 물리적인 조건이다. 이런 방해에 부딪히면 뿌리는 포자라는 형태로 종자를 만들어 계속 발전해 나가려고 하면서 그 과정에서 송이버섯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푸엥카레의 말을 나는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창조에는 먼저 송이버섯처럼 땅 밑에서 뿌리를 뻗어가는 축적의 단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축적만 하고 있어서는 송이버섯이 버섯을 만들지 않고 고사해버리는 것처럼 창조 없이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다. 불교의 인연이라는 말을 창조성에 비추어서 생각해보면 인이란 땅 밑에서 발달해온 송이버섯의 뿌리와 같이 사람이 부모에게서 이어받았거나 주변 사람으로부터 배웠거나 혹은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자기 안에 축적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 인만 가지고 창조나 비약을 할 수는 없다. 연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떤 시점에서는 송이버섯의 뿌리에게 주어지는 방해 조건에 해당하는 그런 연이 필요하다. 창조에 있어서도 말이다. 자기 안의 축적을 바깥으로 표출시킬 만한 조건이 필요한 것, 그것이 바로 연이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연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수년과 역연이다. 실생활에서는 가끔 역연이 표출 에너지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이 역연이라는 말을 일반적인 말로 바꾸면 바로 역경이 될 것이다. 호황도 좋고 불황도 좋다. 이 세상에는 주어진 조건이 모두 자기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부모에게서 좋은 두뇌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꾸로 이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재수가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 혹은 부잣집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못했을 경우에 내가 차라리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틀림없이 공부를 잘했을 거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 등이다. 반대로 주어진 조건을 모두 자기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저 유명한 마스시타 고노스케 같은 사람인데 그는 언젠가 이런 말을 했다. 호황도 좋고 불황도 좋다. 이 말을 인생에 적용하면 행운도 좋고 역경도 좋다라는 뜻이다. 실제로 행운을 살리고 또 역경을 살려서 성공한 사람들이 있다. 큰 병에 걸려서 몇 년 동안 입원한 사람이 입원 중에 책을 읽고 사색하며 글을 씀으로써 작가가 되어 대성한 것은 그 전형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역경을 자기 인생의 플러스로 만드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 같이 보인다. 창조에도 이 역경이 깊이 관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그 좋은 예를 파리에서 만난 한 학자에게서 보았다. 내가 하버드대 유학한 지 2년째인 1958년 프랑스에서 초빙한 한 수학자가 하버드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다. 그 사람은 그로센딕이라는 수학자로서 당시 내가 전공하던 대수기하학에서는 꽤 많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는 자리스키 선생님과 같은 유태계 사람으로서 1928년에 혁명가인 아버지와 저널리스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전쟁 중에는 독일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가 나중에 어머니와 함께 프랑스로 왔다. 그는 그런 시대적 배경과 가정 환경 때문에 제대로 된 초등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몽펠리에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 수학적인 능력을 발휘해 필즈상까지 수상했다. 그로센딕이 나치 독일군의 속을 어떻게 탈출해서 프랑스로 건너갔는지, 몽펠리에 대학에서 어떤 교수에게 사사하고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리고 그의 나중의 경력은 어떠한지 등은 거의 알 수 없었지만 그가 유태계 태생이며 국적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며 살았다는 것은 확실했다. 강의를 듣고 또 친교를 맺는 동안 그는 나에게 자기가 있는 연구소에 올 것을 권유하였다. 그래서 나를 그가 있는 프랑스의 고등과학연구소에 6개월 동안 초청하기로 약속이 되었다. 그의 연구소에 찾아간 나는 그때부터 반년 동안 근무하며 그로센딕에게 사사했다. 반년에 불과한 기간이었지만 나는 귀중한 것을 정말 많이 배웠다. 그로센딕은 마치 강이 없는 곳에서 홍수를 일으키듯이 진공청소기에 커다란 기관차를 달아서 수학의 세계를 종횡무진 뛰어 돌아다니는 듯한 인물이었다. 보통 수학자라고 하면 자기에게 맞는 스타일의 문제를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선택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의 경우는 닥치는 대로 모두 연구하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될 정도로 괴짜였다. 그는 하루에 100페이지 혹은 200페이지나 되는 논문을 쓸 정도로 체력도 어마어마했다. 또 그러는 가운데 다음 아이디어가 저절로 생긴다는 식의 파격적인 맹렬한 학자였다. 이 그로센딕에게서 나는 수학자로서의 다양성을 배우는 등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동시에 그로센딕이 수학이란 학문을 대하는 자세에서도 소중한 것을 배웠다. 그가 수학에 거는 집념이나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 집념이나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나는 그의 연구 자세를 보면서 아마도 그것은 그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역경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그로부터 특별히 고생했던 이야기를 들은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을 할 사람도 아니었고 또 내가 들었다고 할지라도
수용소에서 혼자 도망쳐 프랑스로 건너가 국적도 없이 살면서 홀로 수학을 공부해온 그의 가혹한 악전고투의 역사를 직접 느낄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나는 한편 또 이렇게도 생각해본다. 다른 사람이 보면 피땀 흘린 고생이지만 그로센딕 자신은 단 한 번도 고생이라고 느낀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내가 대학 시절에 돈이 없어서 책을 살 수 없어 방학이 되면 교수의 책을 빌려 고향에 돌아가 그 책을 대학 노트에 옮겨 적던 일, 또는 책을 살 돈이 없어서 학교 모자를 살 돈으로 책을 산 일이거나 친구들과 바다로 놀러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모두 수영복을 입고 있었지만 나만 돈이 없어 옛날 일본 속옷인 훈도시 차림으로 있었던 일, 그리고 대학 학부와 대학원 7년 동안 1.5평짜리 조그만 방 한 칸에서 하숙하고 사과 상자를 책상으로 써서 그 밑에 책을 놓고 사용하던 일, 요와 이불이 겉감이 없는 얇은 소음뿐이었던 일, 그런 나의 성장 과정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네요 라면서 내 얼굴을 놀라 쳐다본다. 그런데 정작 장본인인 나는 고생했다는 말을 듣기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고 고생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물론 가끔 동생에게 송금을 해야 될 일도 있었고 실제 가난한 학창시절 생활을 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당시에는 진짜 별로 고생스럽게 느끼지 않았다. 사람은 무엇인가에 열중하고 있을 때는 설사 고생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의 경우를 그로센딕이 지나온 가시밭길과 비교하는 것도 송구스럽지만 나의 체념으로 미뤄보면 그도 역시 고생을 실감한 적이 없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어쨌든 있다는 역경이 그의 수학에 대한 끊임없는 정념을 만들고 그것이 정열적인 창조 활동을 뒷받침해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예술가로서 창조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배고프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이 있다. 그로센디가 같은 수학자를 보면 이 말이 학문의 세계에도 적용된다는 생각이 든다. 학자도 또한 무엇인가에 굶주리지 않으면 계속 창조를 해 나갈 수 없는 존재가 아닐까?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히로나카 이스케 학문의 즐거움 중에서 역경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네이버 블로그 허생의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재우의 브런치, 인스타그램에서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또 유튜브에서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일매일 공부하시는 분들, 여러분 주변에 매일매일 공부하고 계시는 그분들을 위해서요, 하루 한 페이지씩 읽고 공부할 의지를 북돋는 책, 보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공비타민 선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